계속해서 책 4권 정치경제의 책에 챕터 7 식민지 챕터 7의 파트 2 새로운 식민지들이 번영하는 이유. 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제 얘기를 하는데 왜 식민지 얘기를 하느냐. 물론 당시 시대 상황이 이론이 책이 출간된 게 1776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그러니까 독립을 선포한 게 1776년이에요. 그리고서도 뭐 한 6년 정도 미국의 독립전쟁을 계속 하는데 그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어요. 그 영국과 그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논란과 다툼이 있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었을 거예요. 이 영국 사람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사안이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 식민지에 관해서는.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정의롭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식민지 개발을 하던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의 그 포악하고 잔혹한 얘기들을 많이 묘사를 해요. 이 국부론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 유럽 사람들이 나쁘다.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원래는 식민지라는 것이 그 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기반임에도 모두가 다 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나쁜 짓을 해서 한쪽 인류를 멸망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식민지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결론은 그거예요. 식민지는 분명 좋은 것이다. 그것은 어떤 뭔가 점령하고 정복하고 약탈을 해서 그 경제에 좋은 게 아니라 교류가 늘어나면은 경제에 이롭다 이거예요. 교류가 늘어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류가 늘어나면 번영한다라는 얘기를 식민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려진 곳이나 거주자가 거의 없던 곳이 문명 국가의 식민지가 되면 빠르게 부유해진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식민지에 대한 어감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실상은 우리가 식민지도 아니었을 뿐더러 강제병합도 아니죠. 뭐 반강제면 반강제지.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가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은 게 맞으니까. 그 정부 관료들과 그 다음 당시 임금이 죽일 놈이면 죽일 놈일지 몰라도 강제병합은 아니죠. 엄밀하게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일본에 병합되어서 자존심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자존심이 민족적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식민지라는 형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의 식민지는 전장에서도 다뤘다시피 인거가 넘쳐나니까 옛날에는 오로지 땅에서 생산물을 거둬들이는 건데 농사가 경제의 전부였으니까 사실상 그 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은. 그러니까 땅이 이꼬르 경제였던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땅이 부족해진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뭐 지금이야 비료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뭐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작물을 생산해내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냥 땅만큼 생산하는 거였죠. 작물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땅이 부족해질 수 있고 새로운 땅이 필요해지고 새로운 땅에 사람을 심는다, 플랜팅한다, 내지는 새로 플랜팅하기 위한 땅을 찾는다. 뭐 그런 의미로 플랜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컬러니도 뭐 같은 의미고 플랜테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런 식민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땅에 문명국가에 사람이 가서 경작을 하고 뭐 하게 되면은 빠르게 부유해진다. 뭐 당연하죠. 생산물이 제로였다가 생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제로 대비를 하면은 뭐 무한대로 분모가 제로면은 무한된 거잖아요. 무한대로 부유해지는 거죠. 왜냐, 수세기가 걸려야 터득할 수 있는 농업 지식과 다른 유용한 기술들이 전수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죠. 법과 행정체계도 함께 건너가서 그들을 보호하니까 뭐 안락하게 나름 안정된 환경에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식민지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료도 없고 세금도 거의 없어서 그 많은 수확물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되어 할 수 있는 최대한 생산하게 된다. 이 다 가진다. 내가 생산한 것은 내가 다 가진다. 이게 번영의 기틀인 거예요. 내가 생산한 것은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번영의 기틀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땅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에 곧 다다르고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된다. 뭐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지을 수 있는 농사의 양이 뭐 10마직이면 10마직이, 20마직이면 20마직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죠. 노동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니 노동자의 임금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땅은 여전히 저렴해서 그 노동자는 금세 독립해서 자신의 땅을 경작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초창기에 건너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아서 금세 돈을 모으고 땅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금세 독립을 해서 본인이 그 농부가 돼요. 풍족한 노동의 대가가 상대적으로 영국보다는 굉장히 급여가 세단 말이에요. 같은 노동을 해도. 그게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은 아이들을 생산하고 또 아이들도 또 잘 먹고 잘 커서 이내 곧 아버지처럼 땅을 사고 경작을 한다. 이런 선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가. 다른 나라들은 땅 임대료와 자본이익이 임금을 먹어버리고 그렇게 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억압한다. 두 상위 계층이라는 거는 지주 계층하고 그 사업가, 자본가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억압을 하는데 자유시장의 아버지 같은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그렇게 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억압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법을 하겠다고 그 사기꾼, 그 인간 말종 같은 사기꾼 정치꾼들이 그 하위 계층한테 사탕발림, 새치 혀로다 사탕발림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자기들이 상위 계층을 갈아엎어버리고 본인들이 상위 계층이 되고자 노력했던 인간 말종 같은 놈들, 쓰레기 집단, 정치꾼 집단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좌파 정치꾼들인 거예요. 그렇죠. 점점 땅 임대료와 자본이익이 어느 정도 임금으로 다 노동자에게 다 돌아갈 것이 땅 임대료와 자본이익으로 빠지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여하간 빠지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억압을 하더래요.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새로운 식민지에서는 두 상위 계층의 이해관계가 하위 계층을 보다 관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도록 한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 하위 계층이 노예 상태에 있지 않은 곳에서는 말이다. 관대하고 인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멋쩍죠. 그러니까 이런 토를 다룬 거예요. 노예가 해방되던 1860년보다 벌써 100년 전에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도 인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하던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땅은 비옥하고 싸며 지주 겸 농부들의 소득은 땅을 개발할수록 늘어난다. 당연한 얘기죠. 큰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노동이 많이 필요한데 땅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 임금은 달라는 대로 주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 임금이 높으니 인구가 늘어나고 땅은 싸고 비옥하니 개발이 촉진되어 비싼 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 뭐 그냥 유럽 대륙에서 막 건너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단 맨몸으로 가도 일단 고용돼서 일할 수 있고 그 보수는 훨씬 좋고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계속. 임금으로는 비싸게 여겨져도 땅값이란 게 거의 개발에 들어간 노동비다 보니 임금은 오른 땅값으로 쉽게 회수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싸다고 여겨진다. 경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쪽으로 도느냐 저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순환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악순환을 할 수도 있죠. 임금이 오른 것은 분명 부담이 되는데 어떤 땅값이 오르는 것도 역시 부담이 되는데 그게 선순환 속에 들어가 있을 적에는 그게 전부 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인구와 땅의 개발을 촉진한 요인이 실질적 부와 위대함을 촉진한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들도 불과 한두 세기 만에 모국의 라이벌이 될 정도로 금세 부유해졌고 각종 사회문화도 모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 식민지들은 대체로 소수의 미개인이 사는 곳에 세워졌고 미개한 원주민들은 쉽게 땅을 내줬다. 그 식민지들은 모국으로부터 독립적이었기에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판단해 관리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지들은 별로 현명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미 많은 인구가 살던 땅을 정복한 것이라 이주자들에게 할당해줄 땅이 별로 없었으며 독립되어 있지도 않아서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고 관리할 자유가 없었다.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번영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유럽 식민지들은 좋은 땅이 많은 것으로는 고대 그리스를 능가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로마 식민지를 닮았다. 다만 거리가 멀어 종속성이 좀 약했을 뿐이다. 유럽 식민지들은 되게 급속하게 부유해지고 인구가 늘고 발전했다.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들은 되게 급속하게 부유해지고 인구가 늘고 발전했어요. 대체적으로. 스페인은 금과 은을 나누는 것으로 처음부터 식민지에서 소득을 챙겼다. 약탈을 했죠. 스페인 식민지는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렇게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국가들의 식민지는 오랫동안 별로 흥미를 끌지 못했다. 가져오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스페인이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흥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가 별 관심을 못 받은 만큼 안 된 것도 아니다. 아직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주민들에게 현대 문물을 전수하며 스페인 식민지도 매우 빠르게 발전했지만 규모에 비하면 다른 데보다 덜 번성했다. 이때 멕시코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한다. 반면 스페인의 정착 이후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정착했다. 그러나 금은강이 발견되기까지 오랫동안 별로 왕실에 바칠 것이 없어서 무시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되던 기간 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식민지로 성장했다. 정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자유가 있었고 자유가 있다 보니 크게 성장을 하더라. 포르투갈의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죠? 포르투갈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식민지라고는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 없어요.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동안 브라질은 네덜란드의 공격을 받고 14개 주 중에서 7개 주를 내주었다. 포르투갈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네덜란드와 동맹이 되어 브라질을 그대로 반반씩 갖기로 합의했지만 브라질 식민지가 스스로 네덜란드인을 쫓아내버렸다. 이때 브라질의 인구가 60만 명이라 한다. 관심을 많이 받던 스페인 식민지 멕시코는 10만 명일 때 브라질은 60만 명이나 되더라.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것이라 선언하자 포르투갈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겁을 내며 어쩌지 못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 정착하려 했던 프랑스인들은 모두 스페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다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패배하고 해군력이 기울자 다른 나라들이 속속 신세계로 진출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스웨덴 식민지는 모국의 보호 아래 뉴저지에서 번성했는데 모국이 외면하자 바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뉴욕에 먹히고 다시 1674년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 식민지 대륙 간에서도 대륙끼리도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땅 타먹기로 했어요. 덴마크의 식민지는 작은 섬 2곳에 있었는데 처음엔 독점회사의 관리하에서 억압받다가 그 회사가 해산되자 곧 번영하게 되었다. 억압하는 곳이 없으면 번영합니다. 네덜란드도 동인도에서처럼 독점회사를 통해 서인도의 식민지를 통치했는데 발전이 더뎠다. 독점회사가 노예무역에 전념하느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간의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방하자 이내 빠르게 번영하기 시작했다. 독점회사가 개방하니까 번영하더라. 자유가 주어지니까 번영하더라.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도 독점회사를 통해 통치하는 동안은 발전이 느렸으나 독점, 억압 이런 것들은 발전을 방해합니다. 미시시피사가 망하면서 그 독점회사도 망하자 곧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불과 20-30년 사이에 인구가 2배로 늘었다. 독점회사가 망하니까 발전하더라. 미시시피사라는 건 요거는 이제 투자 사기예요. 지금도 많이 있죠.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막 모집을 해놓고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가 이때도 있었어요. 세인트 도밍고의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정부의 보호나 권위 따위에 관심 없는 해적들에 의해 세워져 독점회사의 통치가 원래부터 원활하지 않았고 빠르게 발전했다. 해적들이 나쁜 놈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빠르게 발전했어요. 왜? 정부가 손을 못 미치니까 독점회사도 없으니까 발전하더래요. 해적들에 의했음에도. 다른 어디보다도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가 가장 빠르게 발전했다. 많은 좋은 땅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유가 번영의 이유로 보인다.
자유가 번영의 이유다. 땅의 크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식민지에 비해 작았으나 정치제도가 땅의 개발과 경작에 더 적합했다. 요건은 별로 더 좋지도 않았는데 자유를 조금 더 준 정치제도가 더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첫째, 경작되지 않은 땅의 독점이 금지되었다. 이게 독점이 금지되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을 가지면 개발할 의무가 주어졌는데 일정 기간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줬다. 개발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는 독점권자들, 이 땅 소유주들, 지주들,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 지금 우리나라도 이 토지값이 비싸짐으로 해서 실제로 농부가 아님에도 땅을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 개발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농사에 투자를 안 하죠. 마찬가지로 공업에도 투자를 안 하고 상업에도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게 사회 경제 발전에는 큰 장애가 돼요. 그 혁명 3.0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펜실베니아에서는 장자 상속제가 인정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다. 이거 역시도 땅의 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이 땅을 독점하더라. 독점은 무조건 나쁘다. 뉴잉글랜드는 장남에게 오직 2배의 몫만 인정하면서 골고루 상속되었다. 나머지 영국 식민지들은 영국에서처럼 장자 상속되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유롭게 토지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었다. 싸고 비옥한 땅이 식민지 발전의 주 요인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독점되면 그 이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땅에 노동이 투입되어 생산물을 내는데 땅 임대료로 빠지는 만큼 노동은 덜 투입되고 그만큼 땅의 개발은 더뎌지게 된다. 셋째, 영국 식민지는 세금이 적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세금이 적어야지 그만큼 내년의 생산에 투입이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누적이 되면서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무고의 비용으로 보호받았고 그들의 시민정부는 지사, 판사, 경찰 및 약간의 공무원으로 제한되었기에 비용은 매우 저렴했다. 모든 주를 합해서 연간 64,700파운드 정도였는데 300만 명을 위한 행정비용으로는 기록적으로 적은 비용이다. 청교도적인 정부라 각종 의식도 저렴하게 치렀고 성직자들도 약간의 급료나 사람들의 모금으로 살아갈 뿐이었는데 그 수도 적었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는 많은 세금을 걷었으며 새로 부임하는 총독을 환영하는 의식을 비싸게 치르는 등 낭비가 심했으며 그들의 성직자는 11조의 강제징수나 탁발승이 너무 많은 등 극단적으로 억압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성직자들은 가장 큰 독점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발전이 느린 반면 영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발전하더라. 자유와 번영이 그 핵심 포인트다. 넷째, 스스로 소비하는 이상의 초과 생산물을 처분할 때 영국 식민지는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어 좋았다. 어떻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외국배를 금지하거나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그들 식민지의 상업을 독점하려 노력했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각종 제도와 법으로 개입을 해오는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자유로웠다. 그것이 큰 시장을 갖게 했고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어떤 나라들은 식민지의 상업 모두를 독점회사에 줬다. 그곳의 식민지는 그 회사에만 물건을 팔 수 있었고 유럽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은 그 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 당연히 그 회사는 유럽 물건을 비싸게 받고 팔고 식민지 생산물은 싸게 사갔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입을 멈추기도 했는데 이것은 식민지의 생산 증대 욕구를 심각하게 꺾었다. 어떤 나라들은 독점회사를 세우는 대신 모국의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상당한 면허비용을 지출한 선박에 한해 자신들의 식민지와 교역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모국의 모두에게 열린 것이었지만 비싼 면허를 가진 상인들 몇이 쉽게 담합하여 독점회사와 같은 효과를 냈으며 식민지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나라들은 모국의 모든 항구에서 면허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담합은 불가능해지고 식민지는 합리적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식민지 초기 플리머스 회사가 청산된 이후 계속 이 정책이었고 프랑스는 미시시피사가 청산된 후 이런 정책이었다. 플리머스 회사는 그 식민지 개발을 하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 어떤 식민지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서 정착시킨 회사예요. 미시시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사기 회사고. 영국 식민지의 물건을 팔 때 항해법에 열거된 상품은 영국으로만 수출할 수 있었고 영국도 독점 어떤 규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열거 리스티드 아이템스가 있었고 언리스티드 아이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리스티드 아이템스는 영국배를 통해서라면은 맘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리스티드 아이템은 그 영국으로만 수출할 수 있었어요. 그 자유로운 상품들 중에 그 열거되지 않은 상품이죠. 자유로운 상품. 곡물, 목재, 소금, 생산, 설탕, 럼 등 많은 주요 품목이 비열거 품목이어서 자유롭게 거래되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에도 큰 시장이 허락되면서 곡물 생산은 더욱 장려되었고 늘어나는 인구에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돈이 되니까 막 생산하는 거예요. 목재의 경우 땅을 개발하면 생기는 귀찮기만 한 존재일 수 있는데 시장이 생김으로써 또 다른 소득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땅 개발은 더욱 촉진되었다. 나무를 베어야 밭이 되고 논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논을 만들기 위해, 밭을 만들기 위해 귀찮기만 한 존재였는데 베어야 되니까, 아 이거 팔아먹을 수 있게 되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땅 개발을 하는 거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된 거죠. 인구도 적고 경작지의 비율도 작은 곳에서 가축은 소비량보다 저절로 많아져 가치가 떨어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고기값은 곡물값에 비례하게 곡물값도 낮아진다. 이때 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허락해 곡물값이 유지되어 땅의 개발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뭐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구도 적고 땅이 크면 가축이 상대적으로 잘 크고 가축 생산량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으니까 소비가 별로 없으니까 가축은 저렴하겠죠. 근데 가축이 저렴하면 곡물값도, 가축도 식량이고 곡물도 식량인데 고기가 싼데 곡물이 비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곡물이 저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니까, 고기를 수출하니까 고기값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곡물값도 상대적으로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같은 식량이니까. 그래서 곡물값이 유지가 됨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돈이 되니까 땅의 개발이 방해받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업을 장려해 선박과 선원을 늘리면 영국 해군의 힘이 유지된다는 관점은 일관되게 작용해서 식민지에서도 어업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장려했고 그로 인해 번성했다. 고래잡이의 경우 장려금만큼도 소득을 못 올리는 영국의 다른 포경선들과 달리 식민지의 뉴잉글랜드는 장려금 없이도 매우 번성했다. 장려금은 무조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려금을 줘봐야 영국의 다른 포경선들은 맨날 장려금 따먹을 생각만 했지 고래는 안 잡더라. 반면에 식민지는 장사를 자유롭게 허용해주기만 했더니 장려금 따위는 주지도 않았는데도 엄청 번성하더라. 설탕은 원래 열거 품목이어서 영국으로밖에 수출할 수 없었는데 1731년에 설탕 농부들의 주장대로 풀리게 됐다. 이후 생산이 크게 늘었으나 영국과 영국 식민지들의 소비도 크게 늘어 다른 곳으로 수출되는 양은 거의 없었다. 이전의 규제가 무의미했음을 보이는 예다. 럼은 아프리카 노예 모욕을 하는데 중요한 품목이다. 술이죠, 술, 럼주. 럼주를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주고 아프리카 추장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열거 품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열거 품목이라는 거는 법으로 영국으로만 수출할 수 있게 제한한 상품들. 첫째, 식민지 특산물로서 모국에서는 나지 않는 것으로 당밀, 담배, 코코넛, 커피, 피망, 생강, 고래수염 등등이 있다. 둘째, 모국에서도 나지만 공급이 달려 수입하던 품목들로서 선박용품, 선철, 구리, 가죽, 냄비 등이다. 첫 번째 품목들은 많이 수입해도 모국의 산업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모국에는 없는 산업이니까 모국으로만 수출할 수 있게 해서 모국이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고 여기에 이익을 붙여 다른 나라로 팔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열거된 것이다. 두 번째 품목들은 적당히 관세를 붙여 모국의 산업에는 영향 없이 무역적자 상태에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열거되었다. 하여튼 이런저런 작전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무역 제한을 했던 거예요. 영국 정부가. 선박용품의 수출 제한은 식민지에서 땅을 개발할 때 생기는 나무의 가격을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땅의 개발 비용이 증가했다. 선박용품을 수출을 제한을 했더니 나무의 용처가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 나무의 수요가 줄어드니 나무의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땅의 개발 비용이 증가했다. 땅을 개척을 하는데 나무 나온 것을 팔아서 어떤 개발 비용을 대던 것을 못 대니까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 개발이 더뎌지죠. 스웨덴이 선박용품 수출을 제한해 가격이 오르자 대응 조치로 식민지에서의 수입에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기존의 제한이 함께 작용하느라 식민지 땅의 개발에서는 방해보다 겨우 나은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모든 간섭은 여하간 나쁜 쪽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선철은 열거 품목이었지만 관세가 면제되어 아메리카에서 용광로가 장려되었다. 용광로는 나무를 소비하기에는 최고여서 땅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일단 열거 품목에서 빼는 게 더 좋지만 그 관세가 면제된 그거 하나로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가장 자유로운 무역이 영국과 아메리카 사이에서 이루어지자 식민지들은 번성했다. 각자의 시장도 커져서 그들끼리 교역하는 거대한 내부 시장을 갖게 되었다. 번성하니 시장이 커지죠. 시장이 커지니 또 번성하죠. 영국의 식민지에 부여한 무역 자유는 대부분 원자재와 기초적 제조품들에 한해서였다. 더 정교한 제조업은 식민지에 생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모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정치인들에게 심어졌고 고율의 관세나 완전 금지 등의 방법으로 막았다. 선철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아메리카에서의 용광로를 장려하는 동시에 제철소의 건립은 절대 금지했다. 영국은 식민지가 그들의 수요를 위해 이런 정교한 공장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모국에서 사서 쓰도록 강요하며 식민지끼리의 교역도 불허했다. 유럽 상품의 수입 면에서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식민지에 관대했다. 그것이 영국 식민지를 번성케 했다. 영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식민지의 유럽 상품을 공급할 권리를 독점했는데 영국에서 식민지로 수출될 때도 세금 환급이 이루어져서 식민지는 꽤 저렴하게 유럽 상품들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1763년에 이르자 몇몇 상품을 제하고는 식민지로의 수출에 주어지던 세금 환급이 폐지되었다. 식민지와의 교역에 부과되던 규제는 대부분 그 교역을 하던 상인들의 조언에 의했다. 그러니 그런 규제는 식민지나 모국을 위한다기보다 그들의 이익이 더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의 수입 독점이나 모국에서의 세금 환급 등은 모두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영국 역시 식민지와의 교역은 다른 나라들처럼 중상주의적 관점에서였지만 비교적 덜 억압적이었다. 결국은 자유로웠다. 자유 이꼬르 번영이다. 해외 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영국 식민지는 그들의 일을 그들의 식대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국의 국민과 동등했고 식민지 정부를 위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 식민지의회에 같은 식으로 보호받았다. 의회의 권위는 공권력을 능가해서 누구라도 법을 지키는 한 공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식민지의회는 영국의 하원처럼 민중을 잘 대변하는 편이었고 공권력과 결탁할 이유도 없었으며 대체로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이었다. 영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자문위는 귀족과 특별한 연관이 없었고 어떤 주는 왕의 임명을 받지 않고 의회에서 선택되었다. 식민지의 사람들 가운데도 좀 더 존중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떠한 특권을 갖지는 않았다. 식민지의회는 부분적으로 행정권을 갖기도 했다. 어떤 주는 의회가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했고 어떤 주는 의회가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하간 영국 식민지는 모국의 국민보다 더 평등했고 민주적 습관을 지녔으며 그들의 정부는 더 민주적이었다. 리퍼블릭이나 데모크라시는 여하간의 군주제에 대항하는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공화적이나 민주적이나 이때 당시의 용어로는 공화적이라는 용어였지만은 지금 개념으로는 민주적이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의 완성일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군주제에 비해서는 한 단계 진보한 게 맞잖아요. 더 평등했고 더 그런 게 있어요. 왕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했고 그것이 번성케 하더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절대적 정부들은 그들의 식민지에 대하여 영국과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치가 어려우니 영국은 자유를 준 반면 이 나라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다뤘다. 절대적 정부들은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억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군주들은 대체로 정의로운 질서가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대부분 국민을 억압하려 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정부가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군주의 영향이 멀리까지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군주의 영향권에서 멀어진 지방 관리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영국 식민지는 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자율권을 행사한 첫 경우일 것이다. 프랑스 식민지도 영국 식민지보다는 못하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보다는 합법적이었고 자유로웠다. 결과적으로 북아메리카의 진보를 통해 영국식 정책이 우월했음을 알 수 있다. 차이가 명확하게 컸나봐요. 그 영국 식민지의 번영이. 이제 미국이 독립하던 시점.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는 자유정부의 이점을 가진 영국의 설탕 식민지만큼 혹은 그 이상 진보했는데 흑인 노예에 대한 더 좋은 관리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자유와 국가는 약간 상충하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자유만이 무조건 절대적인 가치냐? 그렇진 않아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모든 유럽의 설탕 식민지는 흑인 노예를 썼는데 영국의 공권력이 사유재산이었던 노예의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국가의 개입이 없었더니 개개인이 다른 인간을 억압 착취하더라. 반면 프랑스의 절대적 공권력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좀 더 개입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이 작용해 노예를 보호할 수 있었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할수록 좋지만 그 자유가 남의 자유, 다른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큼은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에도 어떤 개념, 무한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남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 누구도 억압받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법에 의한 보호는 그 주인들의 노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태도가 바뀌자 노예들은 좀 더 믿음직스럽고 똑똑해졌으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표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유용해졌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번영에 대해 유럽의 정책이 자랑할 것은 설립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별로 없다. 친절하게 맞아준 원주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며 오로지 금과 은을 줬던 부정함이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간 계기이고 영국 청교도들은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도망간 것이고 영국 가톨릭은 더더욱 부정한 대우를 피해 도망간 것이고 포르투갈 유대인은 종교재판의 박해를 피해 브라질로 추방된 것이었다. 이게 아메리카 대륙의 동기이자 원인이었는데 하다 보니 번성하더라. 아메리카가 번성한 것은 유럽의 현명함이나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럽 정부들의 혼란과 부정에 따른 것이었다. 식민지가 생기고 모국에 관심을 받게 되자 모국은 식민지와의 상업적 독점에만 관심이 있어 각종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규제들은 식민지의 번성을 방해했다. 그 유럽 대륙의 정부들은 식민지가 번성하는데 방해만 하고 방해만 거듭한 거예요. 하지만 식민지가 유럽 정책의 덕을 본 것이 있다면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초기 모험가들, 자유, 모험, 키워드예요. 그런 정착자들을 길러낸 파이오니어들을 길러낸 그들의 교육 및 가치관이다.